옛날 옛적 유명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경이롭고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 찬 자연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는 종종 휴맥에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 탐구하기를 즐겼는데 특히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접근으로 유명했습니다. 어제 날 휴먼 마을의 오래된 주점에서 한창 고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휴맥에 다가와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침마다 달걀에 모이를 주고 나면 고제어 날씨가 맑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은 달걀에 먹이를 주는 것이 맑은 날을 보장한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휴먼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럼 달걀에 모이를 주지 않으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휴먼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민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해봅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달걀에 모이를 주지 말고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주민은 흉히 제안에 동의했고 곧이어 주민들과 함께 달걀에 모이를 주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날씨는 여전히 맑았고 주민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은 흉에게 달려가서 드디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 고 외쳤지만 흉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반복되지 않은 이벤트의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금의 사건은 단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A라는 사건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A가 B를 일으켰다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휴먼 마을 주민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의 회의적인 접근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두 사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패턴을 인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달걀에 모이를 주는 행위와 날씨가 맑아지는 것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휴메 회의적인 관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삶의 다양한 사건들 사이에서 나름의 패턴을 찾고 인과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지만 꼭 그 관계가 진실이라고 믿기 전에 휴메의 교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휴먼 사람들에게 관찰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선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치 있게 전달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다시 달걀에 모이를 주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날씨와의 인과관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깨끗한 공기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은 여전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시대의 한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시장에 모여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곤 했습니다. 시장 한쪽에는 철학자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곳은 주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이 클럽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활동하던 사람은 바로 철학자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어느 날 철학자 클럽에 한참 불이 붙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자연법이었죠. 박 사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소개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주제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법이란 박 사장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마치 몸 속에 흐르는 피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의 영원한 법칙이 바로 이 자연법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마을 대장장이인 피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그 자연법이라는 것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박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의 시그니처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피터,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딜레마들은 다양하지만 자연법은 그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나침반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자연법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의 젊은 농부인 엘레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연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편적인 것인가요? 박 사장은 엘레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엘레나,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영원한 법칙이 인간 이성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법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은 다수의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레나는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보물창고 같은 것이군요. 토론이 이어지면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렇게 중요한 이론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은 할머니의 질문에 깊은 사려를 담아 답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법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연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철학자 박 사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단순한 이론을 넘어 매일의 삶에서 실질적인 지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마을은 보다 더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자연법에 대해 분야를 아우르던 철학자 박 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법이란 과연 시대를 넘어 인간의 깊은 본질을 일깨우는 지혜의 연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과거 인류가 현대 문명을 이루기 전 지구는 자연상태라 불리는 혼란스러운 세계였습니다. 여기서는 법도 규칙도 없고 심지어 왼쪽에서 걷기 같은 간단한 예절조차 없었습니다. 주로 힘센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약한 자는 매일매일을 생존과의 투쟁으로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이름 없는 한 부족의 지도자가 이런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는 부족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고요한 숲속에서 자신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맛있는 버섯을 발견했는지로 싸움이 벌어졌고 그 싸움은 금세 누가 강한지를 겨루는 폭력적 대결로 번지곤 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지도자는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그저 재미로 흥미로운 설계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거대한 생물의 창조였습니다. 물론 진짜 생물이 아니고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걸 미래 사회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리바이어던이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주권자로서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원하지 않나요? 버섯 하나하나를 두고 싸우기보다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세계 말입니다. 리바이어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대신 리바이어던이라는 주권자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입니다. 만약 그 규칙을 어기면 리바이어던의 영린을 건드리는 셈이니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도자의 말이 상상 이상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디어에 호응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회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며 법과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버섯을 두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심지어 주말에 의미 없이 서로를 비방하는 토론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이 사람들이 행동을 구속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는 점점 더 질서를 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이 이야기가 흘러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부족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리바이어던을 창조했습니다. 물론 진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존재의 상상만으로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곳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상상의 괴물이 자리 잡으며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 속에서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홉스의 이론이 상징적으로 실현된 재미있는 사례가 아니었을까요? 인류는 주권자라는 상상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왕국인 플루마 왕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루소의 이론을 풍자적으로 탐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마 왕국은 전설 속의 왕국으로 그곳의 주민들은 모두 서로를 무척이나 신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이 왕국에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그림자가 바로 깃털의 계약이라 불리는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플루마 왕국의 주민들은 자유로운 자연 인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며 자신의 깃털을 모든 재산과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깃털의 색깔과 크기, 윤기로 서로의 능력을 가늠하며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깃털의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그들은 고독하긴 했지만 각자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한 명의 지혜로운 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누스였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깃털을 한데 모아 왕국의 공동 깃털 광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크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깃털을 함께 모아 모두가 균등한 수의 깃털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깃털을 뽐내거나 빼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이 깃털을 공동위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소중한 깃털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자크노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깃털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플루마 왕국의 주민들은 모두 자신의 깃털을 중앙깃털은행에 기탁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플루마 왕국은 단순히 깃털의 계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깃털을 빼앗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깃털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의 깃털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었고 모두가 서로의 깃털을 동등하게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깃털의 숫자로 성공을 평가하는 대신 누가 얼마나 공동체에 기여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었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문제점도 생겨났습니다. 깃털 은행의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몇몇 주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나는 내 깃털을 내 맘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깃털 독립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깃털 계약 이의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고 계약을 재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갔습니다. 결국 플루마 왕국의 주민들은 인류 최대의 질문 중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깃털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속박에 갇힌 것인가? 이 논의를 통해 주민들은 더욱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플루마 왕국은 루소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주민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루소의 철학처럼 가능한 사회 조화의 방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플루마 왕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회계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